그 절망 속에서 제가 향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병실, 한 의사, 그리고 수많은 낯선 이들의 따뜻한 손길. 그곳에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의 삶도 함께 다시 시작됐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닙니다. 엄마는 강하다. 낯선 땅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심장을 다시 품게 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사연에 앞서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과 응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 부샤르입니다. 프랑스 외교부 인권 고위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시죠? 눈을 뜨고 제가 처음 본 것은 병상 옆 모니터의 일정한 신호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소리일까?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일까? 제네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이 저를 비웃는 듯했어요. 인권은 지켰지만 내 딸은 지키지 못했다고. 안젤리가 처음 쓰러졌을 때 저는 유엔 인권회의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 아이들의 생명권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그 순간 제 딸의 심장은 멈춰가고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제 발표 주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였습니다. 연설 중간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의사들이 내린 진단은 냉정했어요. 안젤리의 심장은 선천적 결함으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을 거라고.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며 인권을 논하던 외교관이 정작 자기 딸 앞에선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스위스, 독일, 영국까지 유럽 전역의 유명 병원을 돌았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부샤르 씨.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던 파리 심장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외교관으로서의 제 영향력은 의학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안젤리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을 뜨지 못하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제 동료가 보내준 이메일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유럽의학저널에 실린 한국의 실험적 심장 재생술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정유진 교수가 개발한 수술법. 유럽 의료계에선 무모하다, 임상 증거 부족하다라며 무시됐지만 그 논문엔 희망이 있었어요. 이미 5명의 환자가 이 수술로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밤을 새워 그 논문을 읽었습니다. 서양의학에서 포기한 사례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한국의 의술. 제가 한국에 대해 알던 것이라곤 삼성, 현대, 그리고 K-팝이 전부였는데 다음날 교수님들 회진이 왔을 때 물었어요. 한국의 심장 재생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입니다. 위험해요. 그럼 대안이 뭐냐고 물었더니 침묵만 돌아왔죠. 그날 저녁 인권회의 폐회식에서 다시 연설하던 중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몸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느낌. 쓰러진 저를 동료들이 병원으로 데려왔을 때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몇 시간 후 병실로 돌아와 곧바로 여권을 찾았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에 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젤리의 주치의에게 전화했어요.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갑니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세계는 포기했지만 한국은 아직 도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인권 전문가로서 평생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지만 결국 제 딸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 그 절망 속에서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마지막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문 밖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안젤리의 심장이 다시 뛸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당신 미쳤어. 한국이라니. 제 결정을 들은 외교부 동료 피에르의 첫마디였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회의실에서 휴직 신청을 발표했을 때 모두의 표정이 굳었어요. 클레르, 냉정해져.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불안정해. 의료 관광객들 상대로 실험적인 수술이나 하는 곳이라고. 20년 넘게 쌓아온 외교관 경력, 앞으로 2년 내에 가능성 높은 대사 승진까지 모두가 제가 버리려는 것들을 나열했죠. 하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안젤리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면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피에르. 나는 지금 외교관이 아니라 엄마예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부국장이 손을 잡았습니다. 부샤르, 이건 프랑스 의료의 자존심 문제야. 우리가 못 고치는 걸 아시아 국가에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자존심이요? 제 딸의 생명과 프랑스의 자존심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10년간 함께 일했던 공간. 전 세계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던 그 책상에서 외교관 배지를 내려놓으며
평생 품었던 정체성을 잃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안젤리의 이송 준비를 했어요. 의사들이 말했죠. 이 상태로 장거리 이동은 위험합니다. 그래도 선택지가 없었어요. 서울대병원 정유진 교수와 화상통화로 간단한 상담을 했는데 교수는 냉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다고 특별 대우는 없어요. 그리고 성공 가능성도 50%로 정도입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감을 줬어요. 거짓 희망보다는 차라리 냉정한 현실이 필요했으니까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급히 짐을 쌌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제 결정에 의문을 품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안젤리를 특수 들것에 실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승무원들의 걱정스러운 시선, 옆자리 승객의 불안한 눈빛, 모두가 제 결정을 의심하는 듯했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안젤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만 들으며 기도했어요. 제발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만 버텨줘. 내 사랑.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의심이 밀려왔어요.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딸의 생명을 맡겨도 되는 걸까? 입국 심사대에서 저를 바라보는 직원의 표정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죠? 영어로 물어오는 입국 심사관. 딸의 심장 수술입니다. 대답하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의료 관광이시군요. 따님은 괜찮으세요? 갑작스런 관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괜찮지 않아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온 박영숙 숙입니다. 통역 봉사를 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 봐서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입국 심사관이 연락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다니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신속하게 안젤리를 위한 특별 통로를 마련해 주었고 구급차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울대병원은 세계 최고예요. 박영숙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지난 몇 주간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는 이 낯선 친절. 인천공항의 밝은 조명 아래 서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결정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서울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빽빽한 고층 빌딩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구급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안젤리는 중환자실로 곧바로 이송됐고 저는 병원 근처에서 지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호텔은 너무 비싸요. 장기 체류하실 거면 고시원이 어떨까요? 박영숙 할머니의 제안이었어요. 고시원이 뭔지도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5층짜리 건물. 행복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방을 보고 놀랐습니다. 겨우 3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와 책상,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입니다. 관리인 아저씨의 말에 당황했어요. 프랑스 외교관 숙소에서 살던 제게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병원에서 가장 가깝다고 했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더니 좁은 골목과 옥상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번화한 도시인데 이런 공간들이 숨어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어요. 이제 사전 예약 없이는 정유진 교수를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교수님이 안다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절차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어요. 로비에 주저앉아 울컥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벽에 부딪히다니. 그때 안젤리를 본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부샤르 씨, 중환자실에서 딸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이번 절차부터 밟읍시다. 차갑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안젤리. 온갖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 더 작아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안젤리, 곧 좋아질 거야. 갑자기 안젤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의식은 없는데도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눈물을 흘리는 딸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에서 오셨죠? 혹시 환자분 보호자세요? 한국어였지만 어떻게든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옆에 앉았어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병원 근처에서 국밥집을 해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여서요. 알고 보니 전날 공항에서 만난 할머니와 이름이 같았어요. 한국에선 흔한 이름인가 봅니다. 서투른 영어로 저희 상황을 물었고
제가 설명하자 깊이 공감했어요. 제 아들도 10년 전 심장 수술 받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졌지만 그때 이 병원에서 석 달을 살았죠. 그 말에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영숙 씨는 제게 종이봉투를 건넸어요. 따뜻한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집 특별 메뉴예요. 고구마하고 미역국. 우리나라에선 산후에 먹는 음식인데 체력 회복에 최고죠.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런 친절을. 국밥집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딸 살리려면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마음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미역국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프랑스에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이곳에선 낯선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다니. 좁은 방, 공용 화장실, 생소한 음식, 모든 게 불편하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포근했습니다. 창문 너머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안젤리가 좋아하던 별이에요. 이곳에서 너희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을까? 속삭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첫날 밤, 낯설지만 이상하게 포근한 이 도시에서 드디어 정유진 교수와의 첫 만남.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의 회의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병원 회의실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논의될 케이스가 바로 제 딸이었으니까요. 정유진 교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첫 질문은 의외였습니다. 부샤르 씨, 왜 프랑스의 모든 치료법을 포기하고 한국까지 오셨나요? 프랑스에서 포기한 게 아니라 프랑스가 저희를 포기한 겁니다. 제 대답에 정 교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안젤리의 차트를 펼쳤어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심장 재생술을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성공률이 50%고 위험도 있어요. 그 냉정함에 화가 나려던 찰나 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저는 시도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에서 제가 찾던 것을 봤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정 교수팀은 안젤리의 심장 상태를 면밀히 분석했고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수술은 국제의료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화상회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다음 날 국제의료윤리위원회 화상회의.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의 의료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프랑스 의사 중 한 명은 제가 파리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부샤르 씨, 이 실험적 수술은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는 승인할 수 없어요. 정 교수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수술법은 이미 5건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영국 의학저널에 게재됐죠. 일본 의사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장기적 추적 관찰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건 임상시험 수준입니다. 정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에게 모든 위험성을 설명했고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았어요.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들에겐 단지 케이스일 뿐이지만 저에겐 생명이었으니까요.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논의하는 케이스는 제 딸입니다. 안젤리는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녀는 12살, 발레를 좋아하고 별을 사랑하는 아이예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이 수술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 교수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확률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안젤리에게 이 수술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안한 겁니다. 일본 대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 교수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했으니까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정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부샤르 씨, 정말 용감하십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절박한 거예요. 정 교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에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병원 로비로 나오는데 국밥집 주인 박영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교수님은 최고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박영숙 씨와 함께 그녀의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음식을 먹으며 낯선 이들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박영숙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이상하게 이 작은 국밥집이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랑스 외교관 시절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거창한 회의실보다 이 소박한 국밥집에서 더 큰 위로를 받다니. 새벽 3시 12분.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부샤르 씨, 빨리 오세요. 안젤리가 쇼크 상태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어요. 옷을 대충 챙겨 입고 고시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새벽에 서울은 조용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버텨줘.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복도에서 정유진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안젤리의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한 리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정 교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젤리 주변의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불규칙한 선이 제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고 누군가 심장 정지 하고 외쳤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 교수가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지시했어요. 심장 마사지, 제세동기, 약물 주입, 모든 과정이 영화처럼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초과 시간처럼, 분이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왔어요. 누군가의 외침에 고개를 들었어요. 모니터에 다시 규칙적인 파형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몇 분 후 정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냉정한 의사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수술을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간호사가 제게 중환자실 가운을 건넸고 마스크를 쓰고 안젤리 옆으로 갔습니다. 더 창백해진 딸의 얼굴, 더 많아진 기계들, 딸의 손을 잡자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안젤리, 포기하지 마. 우리는 아직 파리에 가서 에펠탑도 다시 봐야 하잖아. 담당 간호사 유진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부샤르 씨,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잘 지켜볼게요. 하지만 딸의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의식 없는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파리의 추억들, 알프스 여행, 첫 발레 수업,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딸의 곁을 지켰어요. 아침이 되자 정 교수가 다시 왔습니다. 긴급 의사 회의를 소집했어요. 수술 일정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제가 알던 목소리였습니다. 정 교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안젤리 부샤르의 수술건입니다. 문을 열자 프랑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마리가 서 있었어요. 클레르, 마침내 찾았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문이야. 수술을 연기하라는 내용이야. 마리가 정 교수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위원회는 더 많은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 그리고 이식 대기 목록에 올리는 걸 권고하고 있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식. 얼마나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정 교수가 서류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심장 마비가 있었어요. 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마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클레르, 프랑스로 돌아가자. 최고의 의사들이 있잖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말을 채 듣기도 전에 손을 뿌리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포기했어.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 순간 정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샤르 씨, 저는 의사로서 판단할 때 지금 수술하는 것이 안젤리에게 최선입니다. 위원회 결정과 관계없이 응급수술로 진행하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어요. 마리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클레르, 이건 미친 짓이야. 규정을 어기는 거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외교관이라면 규정을 지켜야겠지. 하지만 난 지금 엄마야. 마리, 내 딸을 살리는 게 우선이야. 복도에서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 교수가 수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마리는 한숨을 쉬더니 행운을 빌게라고 말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딸의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안젤리, 이제 곧 수술이야.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딸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의료진이 들것을 가져왔고 안젤리를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외교관이 아닌 그저 평범한 엄마로서 딸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따뜻한 손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국밥집 주인 박영숙 씨였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병원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녀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째.
대기실 벽시계에 초침이 돌아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고동쳤습니다. 박영숙 씨는 자리를 비웠다가 따뜻한 국물을 가져왔어요. 힘내세요. 부샤르 씨. 정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부샤르 씨, 교수님이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급히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소독 과정을 거친 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 교수는 집중하고 있었고 다른 의료진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샤르 씨, 지금 심장 바이패스 기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죠? 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프랑스 심장센터에서 비상 프로토콜 경험과 간호사 경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텐데 그 절차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2년 전 파리에서 열린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본 심장 수술 비상 대응 프로토콜이 생각났어요. 프랑스에서는 일시적 관상동맥 우회수를 먼저 시도해요. 그러면 기계 전환 동안 혈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보통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부샤르 씨, 응급 의료 교육을 받은 적 있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교관으로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필수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도와주세요. 제가 지시하는 대로 해주세요. 정 교수의 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수술용 장갑을 끼고 안젤리의 순환계를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 의료진과 함께 일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압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취과 의사가 외쳤습니다. 정 교수가 빠르게 지시했어요. 부샤르 씨, 저기 푸른색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의 수치를 계속 불러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누르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84, 82, 81. 이대로는 안 돼요. 정 교수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대체 장비가 준비되는데 5분 더 걸려요. 그때까지 버텨야 해요. 그때 제가 기억해냈어요. 파리 심장센터에서 사용하는 수동 압력 유지법이 있어요.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정밀한 압력을 가해 혈류를 유지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81, 82, 83.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요. 부샤르 씨. 정 교수의 눈에 안도감이 보였어요. 5분 후 대체 장비가 준비되었고 수술은 다시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지만 수술실을 떠날 수 없었어요. 딸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으니까요. 정 교수가 마지막 봉합을 끝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인공 심폐기를 천천히 제거하고 안젤리의 심장이 독립적으로 뛰기를 기다렸어요. 수술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정 교수가 작은 전기 충격을 안젤리의 심장에 가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삐삐.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어. 정 교수가 마스크 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부샤르 씨. 안젤리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지며 쓰러졌습니다. 너무 큰 긴장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몸이 견디지 못한 거죠. 눈을 떴을 때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영숙 씨가 앉아 있었어요. 깨어나셨네요. 6시간 동안 주무셨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젤리는요? 박영숙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상태는 안정적이래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정 교수가 들어왔어요. 부샤르 씨,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수술이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이 안젤리를 살렸어요. 저는 그저 정 교수가 말을 끊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했어요. 오늘 당신은 외교관도 환자 보호자도 아닌 수술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말에 뭉클해졌어요. 프랑스와 한국,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목표로 뭉친 순간이었습니다. 정 교수가 덧붙였어요. 안젤리의 심장이 예상보다 강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제 회복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 안젤리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딸은 눈을 떴어요. 제가 첫눈에 본 것은 안젤리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엄마,
여기가 어디야? 안젤리의 첫 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국이야. 서울이라는 도시. 내 심장을 고쳐준 곳이야. 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커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방탄소년단도 여기 살아?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의 첫 관심사가 아이돌이라니.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안젤리가 정말 살아 돌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어요. 프랑스 외교관의 딸. 한국의 혁신적 심장 수술로 소생 제목의 기사가 먼저 한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매체들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위험한 모험이라는 비판적 톤이었지만 안젤리의 빠른 회복이 알려지자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CNN, BBC, 르몽드 등 세계 유수의 언론이 서울대병원을 찾아왔어요. 정 교수팀의 혁신적인 심장 재생술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저희 이야기도 듣고 싶어 했어요. 부샤르 씨,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세요. 정 교수의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환자 가족일 뿐인데요. 정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이 수술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국제 기자회견장. 떨리는 마음으로 정 교수 옆에 앉았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정 교수가 수술 과정과 기술적 혁신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클레르 부샤르, 프랑스 외교관이자 안젤리의 엄마입니다. 유럽의 모든 의사들이 제 딸을 포기했을 때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 교수팀이 개발한 심장 재생술은 단순한 의학적 혁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에요. 프랑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부샤르 씨, 한국 의료진에게 무엇을 배웠나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기술보다 신뢰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확률만 보지 않고 사람을 봤어요. 제 딸을 단순한 케이스가 아닌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대했죠. BBC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경험이 당신의 외교관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권을 추상적 개념으로 다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한 사람의 심장을, 한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더 나은 외교관이 될 것 같아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이야기를 TV에서 봤어요. 우리 손자도 심장병이 있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박영숙 씨의 국밥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팀, 간호사들, 그리고 이미 가족이 된 박영숙 씨. 모두가 모여 안젤리의 회복을 축하했어요. 딸은 이미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있었고 간호사 유진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심장은 이제 한국 심장이야. 안젤리의 순수한 질문에 모두가 웃었어요. 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젤리, 내 심장은 여전히 너의 심장이야. 다만 이제는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용감해졌을 뿐이지.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은 저에게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딸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준, 제 삶을 바꿔놓은 특별한 장소가 됐습니다. 퇴원 당일, 안젤리는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나가도 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드디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정 교수가 마지막 검진을 마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기적 같은 회복이죠. 병실 문이 열리고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이 들어왔어요. 부샤르 씨, 파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에서 복귀를 요청했어요. 승진 제안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일까요? 안젤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아직 남산타워도 안 가봤는데. 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막 새 생명을 얻은 안젤리에게 서울은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멀리 남산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 낯설고 두려웠던 이 도시가 이제는 이렇게 친숙해졌다니. 문득 정 교수의 제안이 떠올랐어요. 부샤르 씨, 우리 병원에 국제의료협력부서가 있어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제안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지하게 고민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정 교수를 찾았어요. 제안을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정 교수는 제 확신에 찬 눈빛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병원은 국제의료협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당신의 외교 경험과 다국어 능력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서울대병원과 고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에는 1년 휴직 연장을 신청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놀랐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부샤르 씨, 당신은 결국 외교관으로서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의미 있는 다리를 놓는 셈이네요. 고시원방을 정리하고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안젤리는 국제학교에 등록했고 저는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국밥집에 들러 박영숙 씨와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국밥집 주인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째 첫 국제 의료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주최하게 됐어요. 주제는 심장 재생술의 글로벌 표준화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의료진들이 참석했어요. 그 중에는 안젤리의 수술을 반대했던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개회사를 맡게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의사도 외교관도 아닌 하나의 엄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딸 안젤리의 심장이 멈췄을 때 서울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논의할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다리이자 문화와 국경을 넘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컨퍼런스는 대성공이었어요. 서울대병원의 심장 재생술이 국제표준 프로토콜로 인정받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정 교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부샤르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료 외교관이에요. 그날 저녁, 안젤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나 한국어 배우고 있어.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딸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안젤리는 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이미 케이팝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서 살면 안 돼. 저녁 식사 중 안젤리가 갑자기 물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기 싫어.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도 좋지만 여기서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잖아. 왠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아이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엄마로서 새롭게 태어난 느낌이었으니까요. 파리의 화려한 외교 무대보다 서울의 소박한 일상이 더 값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더 보람찼어요. 저의 경험과 언어 능력이 다른 나라에서 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생사의 기로에 선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이야기할 때면 제 경험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당신처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온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 말에 그녀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 프랑스 외교부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놀랐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 마리는 이해했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 클레르, 파리에서보다 더 빛나고 있어. 화상통화로 건넨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짓게 됐어요. 안젤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술로 맞는 첫 생일이었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정 교수와 상의한 끝에 안젤리가 심장 재생술 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딸은 자신의 심장을 살린 기술에 깊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내 심장을 고친 거야? 안젤리가 연구소의 장비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정 교수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그래. 하지만 진짜 너를 살린 건 내 엄마의 결단력이야. 생일 저녁, 국밥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병원 동료들, 안젤리의 새 친구들, 박영숙 씨까지. 이제는 가족이 된 이들과 함께였어요. 케이크 촛불을 끄고 안젤리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었어? 제가 물었어요. 딸은 웃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강변을 걷다가 안젤리가 종이 비행기를 접었어요. 프랑스에서부터 안젤리의 습관이었죠. 중요한 소원이 있을 때마다 종이 비행기에 적어 날려보내는 것. 안젤리는 비행기를 강물 쪽으로 날렸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곡선을 그리다 땅에 떨어졌어요. 달려가 주워봤더니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어요. 박영숙 씨에게 물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 단순한 문장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안젤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난 이제 여기가 좋아. 내 심장이 다시 뛰는 이곳이. 그날 밤,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경력, 파리의 화려한 삶,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딸의 심장을 위해 선택한 이 나라, 안젤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준 한국.
그리고 제 인생에 새로운 리듬을 가져다 준 이곳, 고시원에서 시작된 새 삶은 이제 무한한 가능성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저는 이제 서울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유진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결단, 그리고 사랑이 흐르는 곳이죠. 맞아요. 안젤리의 심장이 멈췄을 때 제 인생도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서울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저희 삶도 새롭게 시작됐어요. 외교관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인권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운 곳은 서울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생명의 가치, 국경을 넘는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안젤리가 좋아하는 그 별들이 파리에서보다 서울에서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희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듯이 사라졌던 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나라, 한국. 이곳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외교관도 환자 보호자도 아닌 그저 안젤리의 엄마로서, 그리고 서울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딸의 심장이 다시 뛰는 기적을 선물해준 이 나라에서 저 역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안젤리의 종이비행기에 적힌 그 말처럼 서울은 이제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도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매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분주하다. 빛나는 간판들 사이 나는 가끔 이 도시의 심장 소리를 들은 듯한 기분이 든다. 그것은 기계의 박동이 아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리듬,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의 울림이다. 내 딸 안젤리는 이곳에서 다시